승무패 7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본머스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 원정팀 아스톤 빌라가 나쁠 것이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지난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도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는 토트넘을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비 뒷공간 공략, 역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머스라는 팀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이는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이나 스루 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이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스톤 빌라가 또다시 효율적인 수비 뒷공간 공략을 통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현재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가 근육 쪽에 경미한 통증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아예 휴식을 취한 와킨스 선수인데 현재 에메리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와킨스 선수의 근육 통증이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는 그래도 와킨스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빌라가 와킨스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공격력과 성적 기복이 심한 편이고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 상대 전적 면에서도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머스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만약에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아스톤 빌라가 유럽 대항전 출전했다는 체력 누수와 본머스의 최근 상승세 그리고 본머스의 공격 쪽에서도 최근에 테버니어라는 측면 공격 자원의 컨디션이 좋고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 역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본머스 쪽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첼시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자원 부상과 징계 결장자가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무려 4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은 수비 뒷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식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인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7번째로 느린 팀이기 때문에 과연 첼시가 빠른 역습으로 브라이튼의 약점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에는 무드리크나 스털링 같이 빠르게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측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활용한 역습이 얼마만큼 통하느냐가 첼시로서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두 팀의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컵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당시 첼시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첼시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을 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쿠쿠렐라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당시에 브라이튼 상대로 이 쿠쿠렐라라는 수비수가 평점을 8.2점을 받으면서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인 미토마 카오루와 에스투피냐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아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쿠쿠렐라 선수의 활약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경기에서는 쿠쿠렐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미 리그컵에서 브라이튼의 왼쪽 측면 공격을 잘 막아냈던 쿠쿠렐라가 결장하는 첼시라는 점에서 수비적인 누수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쿠쿠렐라뿐만 아니라 주전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마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첼시이기 때문에 반대로 브라이튼은 최근에 왼쪽 측면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었는데 직전 유로파리그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 공백이 있는 첼시를 상대로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미토마 카오루를 필두로 한 브라이튼의 왼쪽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도 주전 중앙 수비수 덩크와 측면 공격수 솔리마치 같이 핵심 자원 부상 이탈이 상당히 많고 유로파리그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첼시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EPL 경기 성적이 1승 3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브라이튼이 이번 첼시 원정에서 체력적인 부침까지 겪는다면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첼시도 올 시즌 리그 홈 경기 성적이 1승 3무 상패로 상당히 저조했던 모습이 있고 이 패턴적으로 첼시가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점, 브라이튼이 최근에 무자비 성향이 있고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최근에 많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픽으로는 무승부 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크리스탈 쪽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으로서는 핵심 공격자들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 보엔 선수가 최근 무릎 부상 여파로 2경기 결장이 됐는데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보엔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에제 선수가 또다시 발목 부상 여파로 이번 웨스트햄 원정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에제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시즌 초중반에도 이 에제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을 때 성적과 공격력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탈이 위안이 있는 것이 핵심 오른쪽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직전 경기 득점포까지 가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에제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올리세 선수가 어느 정도 공격력을 보완해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가장 최근 맞대결이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 경기에서 치러진 맞대결인데 당시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웨스트햄이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3골을 넣은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도 웨스트햄의 강력한 세트피스가 경계 대상 1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나름대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웨스트햄의 공격수 보엔 선수의 부상 복귀가 불발까지 된다면 크리스탈도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 시즌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1승 1무 2패로 확실히 유럽 대항전 이후에는 경기력과 체력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유로파리그 원정을 떠나왔었던
웨스트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체력적인 부침을 겪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로 연패 행진을 끊어내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크리스탈이고 최근 맞대결 측면에서도 웨스트햄 상대로 밀리지 않았었던 크리스탈이라는 점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은 조금은 깔고 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꼴찌 알메리아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알메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의 시즌 첫 승 2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베티스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13경기에서 8승 5무 무패를 달리다가 직전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 기복이 있는 베티스인데 무엇보다 원정에서 홈보다 실점이 무려 12골이나 증가가 되는 원정에서의 수비 약점이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라는 팀이 올 시즌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에서 가장 많은 홈발을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원정에서는 그만큼 경기력이 떨어지고 특히나 경기력 중에서도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면서 원정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베티스의 원정 수비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 시즌 주전 골키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베티스의 브라보 골키퍼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베티스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골문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알메리아를 설명을 드리면서 아직도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는 팀이지만 의외로 공격 지표 면에서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무려 14.31골로 전체 6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꼴찌팀 치고는 굉장히 높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알메리아라는 팀은 언제든지 화력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충분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시즌 첫 승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베티스가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1승 3무로 승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베티스의 원정 수비 불안감과 체력 누수, 알메리아의 뛰어난 오픈플레이 공격 지표를 고려를 해봤을 때 알메리아의 시즌 첫 승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현재 베티스의 승리 배당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메리아가 공격 지표가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수비가 가장 불안한 팀이 바로 알메리아이고 특히나 알메리아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이 무려 6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반대로 베티스라는 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체력적인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세트피스로 충분히 재미를 보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여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알메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독식 픽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2번 경기는 맨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이 경기 역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수비 뒷공간을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들이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 뒷공간 역습 공격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중앙 수비수 콤비인 반더벤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각각 부상 및 징계로 이번 경기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아스톤 빌라전에서 토트넘이 이러한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줄이고자 측면 수비 자원들인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를 중앙 수비로 내세웠는데 어느 정도 수비 뒷공간 대비는 됐지만 이 두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나섰을 때는 확실히 제공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아스톤 빌라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줬던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는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7골을 넣으면서 아스날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또다시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 수비 콤비로 로얄과 벤 데이비스를 기용을 한다면 제공권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맨시티의 엘링 홀란을 필두로 한 강력한 세트피스에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도 직전 빌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이 모두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를 통틀어 봤을 때 유독 맨시티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상대로 14경기를 치러서 손흥민 선수가 8승 1무 5패로 승률이 나쁘지가 않았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상대로 4골 3도움,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는 맨시티 상대로 3골을 넣었을 정도로 최근에 모든 대회 맨시티 상대로 17경기에서 7골 3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맨시티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가까스로 3대2 역전승을 거뒀지만 라이프치히의 공격수인 오펜다 선수가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손흥민 선수도 이러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술 상승적으로는 토트넘도 한 골 이상의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맨시티가 리버풀과 첼시를 상대로 연속해서 무승부를 캐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비아레알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버거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4경기에서 4무로 챔피언스 리그 다음에 치르는 라리가 4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함에 있어서 경기력에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아레알 역시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에서는 확실히 경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맞대결 역시 양팀 모두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결장자 리스크를 고려하면 세비야가 좀 더 불리해 보이는 것이 우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 기준으로 7경기에서 5무 2패 무자비 면모가 있으면서 승리가 없고 무엇보다 주중에 치러진 PSV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오캄포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2대3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비야는 핵심 중앙 수비수인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와 측면 수비수인 헤수 나바스 두 베테랑 수비 자원이 이번 경기 모두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주전 골키퍼 닐란 선수 역시 지속적으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는 세비야라는 점에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아레알은 최근에 감독 경질 이후에 서서히 경기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인 세르로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세르로트의 공백을 모랄레스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기대 이상으로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 모랄레스 선수가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깜짝 3골 해트트릭에 이어서 주중에 유로파리그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2경기 4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의 제라르 모레노나 알렉스 바에나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좋지 못한 흐름과 수비 공백, 비아레알의 최근 상승세와 공격 자원들의 좋은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비아레알이 세비야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우선 최근 상대전적 면에서 세비야가 비아레알 상대로 상당히 우세한 면이 있고, 최근 세비야의 무자비 면모와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인 엔네시리 선수가 그래도 특유의 헤딩 뚝배기 결정력이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세비야도 홈에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비아레알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아틀레티코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플랜 A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플랜 A가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사비 감독 체제에서 공격 세부 전술의 부재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 있고, 이 공격 상황에서 여전히 주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정을 해주지 못하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모든 대회 11경기 3골로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시원치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틀레티코는 기본적으로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시에는 5-3-2 탄탄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하는데, 상대의 공을 뺏어낸 다음에 빠르게 측면 자원 그리고 측면 미드필더들이 역습에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위력적인 역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미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3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다가는 아틀레티코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의 전술 상성을 살펴드리면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이 66.7%로 1등인 팀이고, 아틀레티코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52.8%로 점유율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자신들보다 상대가 오히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전술 상성적으로도 전혀 나쁠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아틀레티코의 상승세와 공격수 그리즈만을 필두로 한 아틀레티코의 날카로운 역습을 고려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도 여전히 올 시즌 홈에서는 경기력이 원정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고,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과 페드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더용과 페드리라는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이 복귀를 하면서 이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가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 창출, 그리고 박스한 타격, 마무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사비 감독 부임 이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 상대로 사비 감독이 3전 전승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바르셀로나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비 감독 부임 이후에 양 팀이 3경기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 3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과열 양상이 나와서 퇴장 변수까지 나온다면 양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마르티네즈라는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가 2장으로 세 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주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드카드의 변수가 조금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아틀레티코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